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를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2019년도 상반기에 좋은 호재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을 너무 많이 못 자가지고 중간중간마다 발음이 좀 세거나 해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아베 정부 국민 반대에도 외국인 노동자 35만 명 또 긴급 수혈하겠다라고 해서 18년도 12월 24일 정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적극적 해외 인력 유입으로 인해서 19년도 4월부터 비자 제도 신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신설되는 8개국이 어디냐면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정도가 되겠고, 한 개 국가는 아직 협의 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뽑아 볼 필요성이 뭐냐? 이 국가의 이제 비트코인 ATM기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당 거래소가 있는지를 좀 봐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비자 발급을 위해서 일본은 시험도 별도로 실시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쉽게 이제 국어를 좀 완화하는 시험을 좀 가져가 보겠다라는 측면이 있겠고, 은행 계좌 개설을 간편화하겠다라는 측면은 핀테크 부분을 더욱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독려하겠다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택 정보를 제공을 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안착화하겠다라는 측면이 불법 체류 방지를 좀 힘쓰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요. 올해 6월 시점으로, 그러니까 18년도 6월 시점으로 28만 5천 명이 일단 달하고요. 베트남이 13만 4천 명, 중국이 7만 4천 명, 필리핀이 2만 8천 명의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새로운 비자에도 인력 부족의 4분의 1도 못 메꿨다라고 해서 이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특정 기능 1호 같은 경우에도 14개 업종으로 취업 분야가 한정되어 있는데 19년도 한 해 동안 4만 7천 명 정도 발급될 예정이고 5년간 34만 명 정도가 취업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14개 업종은 건설, 조선, 선박업,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 개요, 건물 청소, 농업, 업, 의류, 음식료 제조, 외식, 소형제 산업, 산업기계 제조, 전자전기 산업 등을 뽑아서 59만 명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결과치가 나왔고요. 더 큰 문제는 5년 뒤에 부족 인력이 146만 명에 증폭이 되며 관련 산업이 고사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해서 여론이 반대가 큰데 정부의 다급함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외국인에 대한 이민 정책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뒤집는 특정 기능 2호 비자도 2021년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건설과 조선, 선박업, 자동차, 항공, 숙박 5개 업종만 검토되고 있지만 특정 기능 1호와 달리 취업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때부터 중요하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요. 저출산 못 막은 일본 외국인 노동자 50만 명 더 받는다 라고 해서요. 일손 100만 명 부족해지는데 40조 원 저출산 대책 효과 제로이다. 대졸 취업률이 98%이다 보니까는 이제 신생은 장기 불황 때보다 더 적고 되게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단순 노동자 수입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내년 2025년까지 최대 50만 명에 대한 추가 문을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건설, 농업, 간병, 숙박, 조선, 사람 손이 특히 부족한 5개 분야의 대상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2017년도 10월 현재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돈 벌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128만 명, 같은 시점에 한국의 83만 명보다 더 많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주는 게 어학 기준 완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IT 등 고급
기술 인력과 감명 인력 중심을 제한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였는데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본어 능력 시험 3급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1급, 2급은 신문기사, 수술 읽는 사람, 3급은 일상 대화가 가능한 사람, 4급은 천천히 말하는 정도, 그리고 5급은 각 배우기 시작하는 수준인데요. 앞으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는 4급 이상만 요구하는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그보다 못해도 받아주기로 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수용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도 올해 대학 취업률이 98%이고 그리고 결혼 건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기 불황해도 못한 수치다라고 되어져 있고 출산율 부분에 대한 지원도 40조 원이 넘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일본의 출생아 수가 더더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령자 수도 더욱더 하다 보니까 미치는 거죠. 예,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홋카이도 유바리시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요, 시청 앞에 이사 와서 모여서 좀 살아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좀 관리하기 좀 편하니까. 근데 자기네 기준으로 관리하기 편하다고 해서 그쪽에 모여 산다고 하면 그쪽에 땅값과 집값은 뭐 지원을 해주나요? 안 해주면서 저딴 소리 하면은 좀 혼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농업 쪽에 대한 일손 부족이 너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확보 전쟁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이제 뭐 외국인 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오게 되면 이제 지역사회 차원에서 환영회도 열어주는 풍경도 많이 된다고 하고요. 앞으로 일본 정부는 2025년이 되면 농업 현장에서는 5만 명, 10만 명, 건설 현장에서는 거의 100만 명, 간병 분야에서는 60만 명 정도 부족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수용하겠다라는 측면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 자, 제가 앞서서 이제 그 전에 나갔던 SBI 핀테크 솔루션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수익성이 제일 잘 나왔던 게 뭡니까? 개인 송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오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2025년도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리플을 엄청나게 끄집어 오르겠다. 근데 요게 아다리가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면 뭘 먼저 합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 자국에다가 송금하려고 하는 게 크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러면 당연히 개인 송금 시장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미주오도 뭐 이런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미쓰비시 은행도 요새 막 움직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뭐 그렇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의 해외 송금 시스템이 문제가 스위프트가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기간 소요,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최소 이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꼬집었는데 이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아까 설명했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해당 뭐 베트남, 중국, 뭐 필리핀족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 거래소가 유치가 되어져 있는지 이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잖아. 돈을 빼야 되니까. 또는 ATM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차피 SBI도 뭐 어떻게 보면 엑스커런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적 관점으로도 또 보셔야 되는 게 SBI만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택적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로 이송하는 부분
또는 SBI 부분이나 미주호나 뭐 미쯔비시 은행이나 기타 은행에 대한 이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송금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넘길 거냐. 근데 일본은 홍보 마케팅을 이쪽을 되게 많이 TV에서 많이 뭐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는 땡큐인 거죠. 예, 땡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 쪽이 왜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고, 기타 회장이 뻘소리로 2025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게 요 내용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바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 미국 캐나다 계정 폐쇄라고 해서 이제 4분기부터 캐백 미국 계정 접근 금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요, 여기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계정 폐쇄 조치에 관련된 언급을 회피했다고 SCMP는 밝혔다. 비트맥스에 따르면 해당 거래소 내 거래량은 요 정도가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AAF 담당자는 SCMP와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맥스가 AF에 등록되지 않아서 퀘벡주에 활동하는 권리가 없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소 활동이 불법이라고 통보라고 밝혔다. AF 관계자에 따르면 퀘벡주의 계좌는 통보와 동시에 모두 즉각 폐쇄가 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즉 이때까지 왜 방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부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저의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기타 선물 거래소, 현물성이 좀 짙은 팩트 거래소가 곧 오픈이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비트맥스를 좀 쪼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뒷받침의 근거는 왜 그러냐. 과거에는 방치를 해놨다.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거를 갑자기 했을까? 라는 것이죠. 불법이라는 거 아는데 방치를 해놨다가 왜 지금에 와서 이제 계정 폐쇄를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벡트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게끔 경쟁에서 가장 이제 뛰어난 비트맥스 같은 거를 좀 쪼아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은 비맥이 지금 일시적으로 그만큼 악재가 나와도 지금 거래량이 좀 고만고만 하잖아요. 고만고만 하는 이유도 비맥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서 그런 것도 좀 영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방이 더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일본 미쯔비시 은행 블록체인 해외 송금 테스트 성공적 자체 코인 상용화 실험도 나섰다라고 해서 이게 5월 달에 나와져 있는데요. 이미 스탠바이는 다 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는 다 끝냈고요. 이제 언제 할 거냐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마 이쪽도 SBI가 움직이면 미쯔비시도 금방 움직일 겁니다. 분명히 움직일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이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자료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만 이것만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서도 이번 테스트는 태국 중앙은행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진행이 되며 일본 미쯔비시 그룹과 이제 은행들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규제 박스 한시적으로 사업 시도할 수 있게끔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라고 해서 이제 2019년도 자체 암호화폐 스테이블 부분을 사용하에 실험을 해보겠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무엇이냐? 스마트 앱을 통해서 NR을 미쯔비시 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전환 비율이 1엔당 1코인이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해외 송금 부분은 최저 금액이 있어요. 근데 1엔당 1코인씩 보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땡큐인 거죠. 예,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땡큐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게 있다 라는 측면은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거 플러스 알파로 또 인센티브도 또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소식입니다. 미즈호은행 스테이블코인 5월 3월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자금 이체용 및 쇼핑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즈호은행 이 내용은 가장 최근 소식인데요.
이미 뭐 제가 이것도 설명드리긴 했지만 한번 더 중요 포인트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미쯔비시 그 코인하고 똑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 1코인당 1의 값에 고정되는 암호화폐를 뜻한다.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쇼핑과 송금에 이용될 것이다. 코인 사용 시 이체 수수료나 카드 사용, 소매 점으로 물어야 했던 수수료쯤이 이점에 꼽힌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해서 쓰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제가 또 포인트를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요새 일본의 금리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금리이다.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은 내 원금을 까먹진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수수료도 괜찮고, 그리고 내가 또 간편하게 쓰기도 편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일본인한테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건 이제 기본값인 거고, 이제 일단은 이거를 당장 쓰려고 했던 그런 거는 이제 해외 근로자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눈치를 빨리 체크를 해서 이런 걸 좀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타 국가들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이제 해외 송금 부분을 더욱더 원활하게 가져가고, 이제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센티브, 쇼핑에 대한 인센티브를 분명 줄 겁니다. 이거를 쓰게 되면 더욱더 할인이 더 많이 된다. 뭐 이런 거를 많이 뭐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SBI 블록체인 본격 진출, 거래소 개장 자체 코인 상용화에 목전을 두고 있다 라고 해서 이거 좀 된 기사인데요. 지금 최근 기사까지 제가 SBI 거는 본격적으로 분석을 다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만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이미 SBI는 거의 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이제 기타 회장이 뭐 SBI 버추럴 커런시스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송금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버추럴 커런시스 쪽에서 어떻게 하냐, 거기에서 이제 뭐 리플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핀테크 솔루션즈를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SBI 레밋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뭐 고객이 있으면 이런 쪽으로도 또 소개를 하겠죠. 그러면 이탈되는 그런 소비자들을 이쪽으로 또 잡아서 끌어오는 그런 형태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추얼 커런시스는 3월 중에 오픈이 일단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예정은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또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거래소 벡트 론칭 앞두고 인력 채용에 나섰다라고 나왔죠. 네, 벡트는 잠재적인 호재 중에 하나이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제 보안, 블록체인 엔지니어링 책임자와 모바일 및 블록체인 개발자와 금융 분야 책임자, 기관 영업 인력을 모집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블록체인 개발자 경우에는 아틀라스,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이스라엘, 싱가포르 거점으로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것도 아직 오픈 측면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잠재적인 호재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입니다. 네, 코인베이스 아시아 유럽의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코인베이스도 이 냄새를 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쪽도 진출을 하게 됐다라는 게 눈에 확 띄는 측면이고, 그걸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문을 열어주겠다라는 측면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장외거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서비스를 다각화시키면서 그만큼 본인들도 여기에서 먹을 게 있으니 이제 아시아 쪽도
유럽 쪽도 이렇게 좀 건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시점 대비가 상반기 중으로 잡혀져 있으니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내용에서도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월가 새 거래소 추진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요거는 잠재적인 호재입니다. 참고로 모건 스탠리, BOA, 메릴린치, 피델리티 9개 투자은행 및 초단타 매매 전문 투자사가 모여서 새 증권 멤버스 익스체인지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설립 주체, 설립 이유, 그리고 설립 자금, 설립 시기 같은 경우도 나왔습니다. 근데 2020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거리감이 있어도 그래도 요것도 호재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와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SEC의 이제 허가 부분을 받으려고 하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재미난 측면은 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또 진출을 하는 거냐라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나스닥 CEO가 이제 암호화폐 글로벌 미래 화폐 가능성 여전하겠다라고 해서 저도 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녹화본 방송을 따로 라이브로 좀 봤는데요. 이제 긍정적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뭐 그 전에 뭐 다른 기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자극적으로 뭐 주제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내용이 가능성이 좀 아직까지도 열려져 있다 이렇게만 좀 보셔야 되지 이거를 너무 뭐 완전히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좀 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정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나스닥 CEO가 저번에도 제가 팩트만 이야기를 했죠. 이분은 기술 지원만은 해주겠다고 했어요. 현재 나스닥 자체 기술로 뭐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돕도록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증권 토큰화 지원으로는 DX 익스체인지, 나스닥의 뭐 FIX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비트코인 선물 출시 소식도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상품 출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영업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스닥은 LSX 투자에도 참여를 해서 다방적으로 이렇게 좀 뿌려놓은 게 너무 많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런 게 또 호재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실물 인도 비트코인 선물 지원 코인플렉스도 2월 달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팩트 LSX와 경합이 예상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코인 플렉스 부분도 시장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 상반기에 많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인플렉스의 CEO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실물 인수도를 계약이 부족해 성장하지 못했다. 현금 처리에 따르는 신뢰 문제로 인해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문제를 집었고 앞으로 실물 인수도 선물 계약으로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몇 배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들어봐도. 그리고 코인플렉스 측면을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IC의 이달 말 출시 예정인 벡트와 경쟁을 하게 되고 이제 피델리티, 비트메인, 나스닥에 투자받고 있는 이제 LSX와도 또 그런 게 또 부닥치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에리스 X입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기도 하고 투자도 했던 측면도 있어요. 눈에 들어오면 비트메인, 뭐 나스다 부분이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피델리티도 뭐 하고 되게 유명한 그룹들이 다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에리스 X도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러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소식은 이제 비트코인 ETF, 이것도 잠재적인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 우리 시장에 이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잠재적인 또 호재를 가지고 와봤는데 STO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STO 부분이 조만간에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파이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ICO로 인해서 코인 시총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STO가 어느 정도가 파이가 형성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코인 시총 규모를 이제 지탱해주는 그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긴 하겠으나 이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점. 왜냐? 제가 저번에도 이거는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제가 뭐 한국의 기준 따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기준 다르고 유럽에 대한 기준 다르고 미국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강도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뭐 약, 중간, 강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쪽의 강이라고 보면 이 규제안이 이쪽 강으로 보았을 때 나머지 측면이 다 수용을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야, 우리는 따로 관리할 테니까 우리 기준으로 맞춰 하면 코인 회사들이 그렇게 돈이 많진 않잖아요. 예, 스타트업 위주들로만 지금 되어져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뭐 리버스 형태로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 리버스 회사들은 좀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르겠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쪽 국가에 대한 법안 맞추고 이쪽 국가의 법안 맞추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장하기에도 되게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STO가 빠르게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나마 이것도 천천히 이 파일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호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재무장관 회의나 아니면 국가 수장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자리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서 이 법안으로 통해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각 국가별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점을 못 보고 어느 정도 소통도 안 되다 보니까 각기 이제 국가별로 또는 이제 그 안에서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 STO가 좀 자리 잡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악재는 아니니까요. 네, ICO 스케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내용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30일 날하고 31일 ICO 스케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뭐 30일 날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31일 내용도 보게 되면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따로 없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만족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소식 이걸 제가 따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 만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찾아보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좋은 호재성이 많이 남아져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 보았고요. 여러분의 이 힘든 시장 앞으로 곧 조만간에 자리를 안착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